제가 최대한 오늘은 한 분 한 분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열심히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방 증상과 검사법,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의 이해와 치료,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일상 관리와 검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방 증상과 검사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선 유방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의 구조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모유를 만드는 요 끝에 브로콜리 머리 같은 모양이에요. 유엽 또는 소엽이라고 하는데 요 부위에서 이제 수유기가 되면 모유를 만들고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분비물을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유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통해서 이제 유두로 좀 일부 나오기도 하고 그냥 작은 분비물로 그냥 그치기도 하고 이제 수유를 할 때 모유는 저 유관을 통해서 유두 끝으로 해서 이제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되죠. 요 간단한 구조물에서 그렇게 많은 유방 질환들과 그런 병들이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암 중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이 이제 유관에서 발생하는 유관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소엽에서 발생되는 소엽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선 그림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 뒤쪽에 암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또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구조물인 엘과부 림프절이 있는데요. 유방암이 이제 몸에서 퍼져나갈 때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림프절도 저희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고 있는데 가장 겨드랑이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레벨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잘 만져지진 않지만 여기 이제 남자분들 가슴 근육 기르는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안에 작은 소흉근이라고 하는 게 하나 중간쯤 위치해 있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것이 레벨 2 2구역의 림프절이고요. 그거 소흉근과 이제 쇄골 안쪽과 사이에 있는 굉장히 좁은 구역의 레벨 3라고 해서 이제 유방의 림프 흐름은 레벨 1 구역부터 해서 2 구역, 3 구역을 통해서 이제 유방을 통해서 이제 몸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보면 가장 이게 많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증상들을 오늘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장 많은 것들은 아무래도 유방에 뭐가 만져진다 이렇게 오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방 혹은 이제 종괴 또는 종물 또는 멍울 이렇게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양성입니다. 비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유동적이고 부드럽고 경계가 뚜렷한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적어놓은 악성 혹들은 딱딱하고 잘 움직이지 않고 주변 유방 조직이나 피부에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계가 만져봤을 때는 울퉁불퉁한 느낌도 있고 여기까지가 경계인지 이건 너머까지 이 어렴풋이 만져지는 것이 경계인지 경계가 좀 모호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 유방의 정상 조직인 것들이요. 유방 조직이 좀 두꺼워졌거나 아니면 내 정상 유선 조직, 아까 보여드렸던 소엽과 유관들이 조금 이렇게 뭉쳐 있다든지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마른 분들은 거기도 혹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이 좀 뭉쳐서 그것들도 이제 멍울이 생겼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오시지만 외래에서 안심시켜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많이들 호소해서 오시는 유방 통증입니다. 유방 통증은 정말 뭐 저도 한 번씩 느껴보고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느껴보는 통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찌릿찌릿거리고 좀 기분이 안 좋은 좀 불편한 느낌으로 느껴질 때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은 또 주기적인 유방 통증입니다. 생리 사이클에 맞춰서 유방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적 밀이 좀 많으시거나 좀 안 좋은 이벤트가 집안에 있으실 때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의외로 카페인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유방통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비주기적인 유방 통증은 이제 유방염증이라든지 유방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유관이 좀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좀 뻐근하게 느껴지는 유방 확장증도 유방통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오시는 유방통은, 그리고 이제 논문적으로 연구 보고를 한 곳에서도 유방통은 사실 유방암과 뚜렷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유방암 자체가 유방통을 만들다기보다는 유방암이 어떤 단단한 혹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일반 유방 조직을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르는 통증으로 인해서 한쪽 유방에만 느껴진 유방통, 그리고 지속적이고 점점 심해지고 그와 더불어서 피부에 어떤 변화까지 동반되는 유방통이 있다면 그것은 유방암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래 병원 방문을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염증 또는 유방에 이제 농량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통증, 발적, 그리고 열감도 있고 압통도 있고 전신 증상으로 막 떨리기도 하고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균에 관련된 염증의 가능성이 좀 많은데 수유기의 유방염은 이제 아이가 수유를 하면서 생기는 미세한 상처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일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비수유기, 수유기가 아닌데도 생기는 유방염은 유륜 주변의 염증,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흡연자인 경우에도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주변에 그 기름샘들이 있습니다. 유두 주변에도 이제 기름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피지낭종으로 생긴 염증, 그다음에 유가종성 소요 유방염이라고 해서 외래에 가끔 드물게 오시는데 이제 이런 염증들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 몸에 이제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그로 인해 유방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물질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뭐 유방에 성형을 할 때 유방 아예 백을 넣는 미용 시술이 대부분이지만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에는 유방에 뭐 이렇게 넣었습니다. 주사를 해서 파라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넣곤 했었는데 그러한 이물질들이 유방 실질 부분, 유방 일반 조직 부분에 퍼져 있으면서 생기는 염증들로 인해서 또 외래에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 기생충이 몸 안에 생겨서 유방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염증을 만드는 병들도 있고 유방의 정맥에서 기원하는 몬도르병이라고 해서 정맥염의 일부인 염증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통증과 함께 이제 그런 붉게 되는 유방염, 발적 등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염증성 유방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유방염과는 빈도수는 엄청 낮고 작지만 염증성 유방염은 붉어요. 밖에서 그냥 눈으로 보면 굉장히 염증처럼 생겼습니다. 붉고 부어 있는데 그런데 환자분은 생각보다 통증이 없고 또 전신적으로 막 춥거나 오들오들하는 그런 염증 증상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만 염증 모양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보았을 때 피부 쪽에도 유방암의 침투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염증성 유방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증상들도 한번 소개를 같이 해봤습니다. 또 유두 분비물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유방 외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생소하실 텐데 유두와 유륜 주변에 좀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어떤 물체가 몸에 눌러졌을 때 뭐 샤워할 때 샤워하다 보면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브래지어를 벗었을 때 거기에 이제 유두 부분에 이제 새카맣게 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젖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유를 나올 때 나오는 건 당연히 모유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두 분비로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이제 생리나 이런 것들과 함께 해서 유두 분비가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제를 드시는 분들 또 유두 분비를 유발시키는 호르몬이 프롤락틴이라고 해서 뇌하수체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그런 뇌하수체에 관련된 혹이 발생되시는 분들 또는 그것 외에도 이제 여성 호르몬을 많이 자극시키게 되는 몸 안에 내분비성 종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유즙 분비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즙 분비는 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저희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호르몬 피검사를 나가서 또 그렇게 감별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병적 분비, 혹시 이것이 유방암과 관련된 유즙 분비일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증상들은 양쪽이 아닙니다. 혹이 있는 그 한쪽 부분의 유방에서만 나오고 또 유두에는 여러 개의 유관이 이제 열려 있는데 그 중에서 유관이 하나만 딱 짰을 때 하나에서만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일 유관에서 맺히는 경우, 또 내가 아무리 이것들을 조절을 하고 해도 지속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장액성이라고 해서 좀 투명한 붉은 분홍색 빛의 색을 띌 때도 있지만 정말 피 색깔로 나오셔서 외래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추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유즙 분비가 나오는 그 관을 채취를 해야 되는 수술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지만 한 10% 전후로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분비물들이 있을 때 그 유방 안에 생기는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유두 습진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두 습진은 말 그대로 유두와 유륜 쪽으로 습진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인데요. 유두 분비물은 이제 없지만 비슷하게 속옷에 이제 뭐가 젖어 있고 유방, 유륜 쪽으로 각질도 좀 일어나고 벗겨지는, 피부 벗겨짐 증상들을 동반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사실 또 알러지 증상이세요. 그래서 이제 양쪽 유두에서 그렇게 피부 변화가 올 때도 있고, 또 정말 습진성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피부과 쪽 치료가 또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파직병이라고 해서 습진성으로 보이는 유방의 피부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1차적으로 너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알러지성 치료를 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런 것들을 한 1, 2주를 해보다가, 그럼에도 지속이 될 경우에는 바로 조직검사, 피부 조직검사가 들어가게 되고, 외래에서 종종 저도 조직검사로 파제병을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관심이 많으신 암이 아무래도 유방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유방암부터 배치를 해봤습니다. 유방암은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정상 유방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세포 모양이 약간 네모네모하고 안에 있는 핵 모양도 동글동글하고 좀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겹이 둘러싸져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 모습인데, 거기에서 세포의 변형 없이 개수만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하이퍼플라지아라 그래서 증식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오셔도 제가 특별히 해드릴 것이 없고, 그냥 예쁜 모양의 세포들이 개수만 좀 늘어나 있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하이퍼플라지아 with ATP라고 해서 비정형이 동반되어져 있는 유관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검은색 핵 모양이, 동그랗게 있는 모양이 사라지고 핵의 숫자가 좀 많아 보이죠. 진하게 보이고 모양도 좀 물퉁물퉁하니 세포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저기서부터는 이제 암 전 단계라고 표현하는 단계고요. 그 옆에 이제 유관을 꽉 채우고 있는 저런 모습으로 보일 때는 저희가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암세포로 발전이 된 조직이 아직까지 유관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더 뻗어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관 안에 제자리 안에 있다. 제자리암, 상피내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겉에 둘러싸고 있는 이제 유관의 정상 유관을 찍고 나가게 되면 이제는 다른 장기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침륜성을 획득했다고 하여 저희가 침륜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륜암이 진단되어지신 분들은 저희가 침륜암의 타입을 나누게 됩니다. 유방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요. 이 지표에 따라 치료가 나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 도형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가로에 있는 선을 놓고 저게 이제 호르몬 수용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있을 때 몸에서 이제 그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에 자극받아서 잘 자라는 암들을 얘기를 할 때 이 호르몬 양성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이제 발현되지 않은 암들을 호르몬 음성암이라고 합니다.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위에 이제 헐투라고 해서 유방암이 좀 빠르게 잘 자라는, 그리고 이제 증식력도 좋은 그런 속성을 가진 유방암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그래서 헐투 양성인 암을 가지신 분들은 항암 약제 그리고 표적 치료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헐투 양성과 헐투 음성 이렇게 지표를 나눠서 유방암의 타입은 총 4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호르몬 양성, 헐투 양성이라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발현되신 분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요. 항암 표적 치료를 하고 또 항호르몬제 치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 타입과 무관하게 또 부분절제술이냐 전절제술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이제 넣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이제 호르몬은 양성인데 헐투가 음성인 유방암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은 사실 유방암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약 50% 전후로 타입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수술을 우선으로 하고 항암 치료에 대한 효과가 물론 있지만 안 해도 그만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암 치료도 추가적인 선별 검사를 한 번 더 해서 다중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한 번 더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치료인 항호르몬제 치료로 또 예후를 좋게 만듭니다. 또 방사선 치료도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헐투 양성, 그러니까 호르몬은 음성인데 말은 생략을 했고요. 헐투 양성 타입의 유방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표적 치료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이제 보이는 3중 음성 유방암은 유방암이 아니신 분들 또는 유방암 환자이신 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오실 좀 많이 유명한 암인데요. 그만큼 이제 3중 음성이 있었을 때 진행 속도가 좀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들 때문에 아마 많이들 경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유방암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그 유명해진 이유가 또 다른 것들은 또 뭐 표적이니 호르몬제니 해서 치유 방법들이 추가로 조금 더 붙은 것들이 많은데 3중 음성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합니다. 수술, 항암 치료, 표적 치료도 적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적은 치료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3중 음성 타입의 항암 치료 효과가 매우 좋은 편이고 그리고 그 외에 3중 음성 중에서도 매우 부분적인 유방암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그 소수의 분들에게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약들도 개발은 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3중 음성의 치료 효과는 조금 더 좋은 편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륜암보다는 이제 하나 그래도 조금 아래 단계인 상피내암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헐투 타입은 빼고요. 호르몬 양성이냐 호르몬 음성이냐에 따라서만 나뉩니다. 호르몬 양성인 암은 수술과 항호르몬제를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되고 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면 합니다. 호르몬 음성인 상피내암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또 유방암에서 유전자 변이, 또 가족력 등등으로 해서 많이들 외래에서 궁금해 하시는데 BRCA1, 2라고 해서 유방암 그리고 이제 난소암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필요한 분들에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방암이 진단되신 분들이 저에게 나도 이 BRCA 유전자 검사를 나갈 수 있지 않냐 또는 이렇게 어디서 이제 들으시고 나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 집안에 이제 유방암은 아니지만 유방혹이 다들 많으셔서 유방암 변이를 검사하고 싶다 이렇게 의뢰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유방암 변이 검사는 굉장히 제한적인 분들에게만 허용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이 검사를 처방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기술해 놓은 세 가지의 경우에서 저희가 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급여도 되고 또 가족력이 있으시기만 한 분들에게서는 비급여라도 검사가 진행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 암 환자가 아닌데 내가 이제 유전자 변이가 있는 유방암을 가진 환자분들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고 또 유방암이 걸린 환자분인데 나의 이제 하나, 둘, 세 개 정도까지 이제 그런 가족 관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모의 따님은 이종사촌 분이시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2개 건너 정도 되기 때문에 이종사촌 분이 유방암이셔도 제가 이제 유방암일 때 또 유전자 검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3등 친인의 가족 중 한 명이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그리고 전립선 암 중에서도 전이성일 때가 유방암 요 BRCA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해서 나갈 수가 있고요. 또 40세 이하의 매우 어린 여성분들이 유방암이 걸리셨을 때는 가족력과 무관하게 변이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처음에 진단을 오셨을 때 양측이 진단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변이에 해당이 되고, 또 60세 이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침륜성 타입 중에 3중 음성 유방암인 타입 분들은 연구 결과를 해서 봤더니 BRCA1-2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최근에는 BRCA1-2 검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혜택이 되게 되고요. 또 남성 유방암은 굉장히 드물지만 남성 유방암은 BRCA2에서 특히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남성 유방암은 그 자체로도 변이 검사의 대상자가 됩니다. 또 이제 난소암에서도 BRCA1-2 유전자 검사가 양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소암의 환자이실 경우에도 저희가 변이 검사가 나갈 수 있고, 이건 산부인과에서 보통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처치를 하게 되느냐. 어쨌든 변이가 있는 조직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것을 권유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양측 유방의 전 절제술과, 만약에 이제 폐경 이후이신 분들 또는 이제 자녀 계획이 다 끝나신 분들은 상의하에 양측 난소도 예방적 전 절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변이가 저희 외과에서 치료 과정에 치료 결과에 이제 반영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이를 이렇게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치료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유방 외과에서 하는 치료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전절제술이라고 해서 유방과 유두와 유륜을 모두 날리고 이렇게 피부도 일부 제거를 해서 남자 가슴처럼 납작하게 만듭니다. 칼금도 크게 나고, 지금도 저희가 재건술을 하지 않으시는 전절제 환자분들은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개발이 돼서 암 크기가 좀 작고 부분절제술을 하실 수 있는 경우들에게는 부분절제술을 이렇게 유방에 부분적으로 칼금을 내거나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림프절 수술을 같이 하면서 칼금을 작게 내는 부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내 유방의 전체적인 모양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지만, 일부 페임이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잘 모아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형외과에서 동시재건을 같이 하면서 피부에 칼금만 내고서 피부와 유륜, 유두를 다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유방 조직만 딱 덜어내고 그만큼의 사이즈대로 그대로 보형물을 넣거나 자가 조직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 보존 또는 이제 유두를 제거하셔야 되는 분들은 피부 보존만 하는 그런 유방 전 절제술이 가능하고, 요즘에는 저희가 우리 세브란스가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로봇 유방 전 절제술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쪽으로 칼금 하나만 내서 로봇으로 유방 안쪽을 수술을 하면서 유방을 전체적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유방암 치료 중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 수술 이외에도 겨드랑이 수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유방암은 이제 전이를 시작하는 곳이 겨드랑이인 경우가 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술 전에 이제 림프절 전이가 없는 분들은 림프절 확인을 하는 수술이라고 해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전에 유두 부분 주변으로 주사를 한 대 맞으면 그 주사가 이 유방에 있는 림프 관들을 따라서 겨드랑이 림프 몇 개의 주사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몇 개의 이제 주사가 가게 되면 수술방에서 주사액이 간 림프절 몇 개만 채취를 해서 저희가 전이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의 장점은 겨드랑이 쪽의 림프 수술을 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에 유방의, 그러니까 겨드랑이 쪽과 어깨 움직임을 하실 때 좀 덜 불편하시고, 팔이 붓는 림프 부종 등의 합병증의 발생률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다, 이렇게 부분을 좀 작게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겨드랑이 구역의 1구역에서만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술에서 전이가 많이 나오신 분이라든지 또는 수술 전부터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시 림프절 몇 개만 뗐다 그래서 림프절 수술을 다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림프 구역 1, 2 또는 이제 필요한 경우는 3번 구역까지 수술을 이렇게 넓게 하는 애가부 림프절 곽청소를 수술을 진행을 할 때도 있어서 이렇게 한번 범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범위만 봐도 곽청소일 때 훨씬 더 팔을 나중에 움직이거나 어깨 움직일 때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실제로 외래에서도 이제 곽청술은 필요한 분들에게 시행을 하려고 수많은 검사들과 또 환자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치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술과 여러 가지 치료들 병행을 한 결과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이제 작년쯤 발표해준 백서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저희는 5년 생존율, 다른 암들은 5년 생존율 주로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10년 생존율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좀 좋습니다. 5년 생존율은 저희가 이제 이거 보시면 전체 10만 명 가까이 된 환자들인데요. 2기까지의 환자가 거의 대부분 약 한 80%의 환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암이든 3기, 4기 환자분들은 예후가 좋지 않은 건 어쩔 수가 없고 좀 많은 부분의 암들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치료를 외과에서 주력을 해서 수술로 많은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은 2기에서 3기 초반 정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5년 생존율이 놀랍게도 2기까지의 환자분들이 91.8%입니다. 이 생존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생사와 관련된 내용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만 재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발과 생존 모두를 포함한 것들을 생존율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91.8%까지 2기에서 보이고 있고, 1기와 0기는, 0기가 이제 상피내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피내암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의 95% 이상, 96.6%, 98.3%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생존율쯤 돼야 1기까지가 92.7% 정도로 재발 일부를 포함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이제 2기가 그쯤 돼서야 84.8% 정도로 이제 성적이 이제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금 무겁고 또 관심이 많으셨겠지, 무겁고 이제 좀 심각한 유방암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그 이외의 유방에도 다양한 병소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비정형 증식성 병소라고 해서 그 안에 비정형 관 증식증, 또 비정형 소역 증식증이라고 있는데, 이 비정형들은 사실 암 전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ATPR라고 말씀드린 단계인데요. 가운데 단계인데요. 유방암 발생도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4~5배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고,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 모양은 상피내암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수술적 절제를 좀 해야 되는데, 수술적으로 절제를 해서 최종 결과로 나왔을 때 알고 봤더니 암이었다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래에서 이제 비정형으로 오시게 되면 꼭 간단하게라도 겨드랑이 수술은 안 하지만 유방 수술을 좀 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정형 소견이 없는 증식만 있는 병소들입니다. 흔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혹들이 여기에 대부분이 있는데요. 정형 B를 빼고 정형 관증식증이라든지 유두종, 경화성 선증, 방사성 반응, 섬유선종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두종은 그 중에선 그래도 진공생문검, 맘모톰이라고 하는데요. 좀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는 조직검사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맘모톰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한 번 정도 더 많은 양을 채취하는 걸로 좀 추가적인 시술을 하고 있고, 그 외의 혹들은 많이 크기가 크거나 정말 일반적인 혹 이외에 다른 유방암 관련 증상들이 동반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경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비증식성 병소는 증식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낭종, 무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섬유낭종성 질환, 그냥 관이 늘어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무록들, 또 지방이 좀 뭉쳐있거나 괴사가 오신 분들, 또 석회화 중에서는 양성 석회화, 그러니까 비나인 석회화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몸에 갖고 있어도 평생 동안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 또 하다가 혹시나 또 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조직검사를 권유드리고 합니다. 섬유상피성 종양이라고 해서요. 섬유선종 앞에서 말씀드린 것, 섬유선종이 이제 이 섬유상피성 종양의 또 일부로 들어가 있긴 하는데, 요건 이제 외래에서 섬유상피성 종양으로 진단된 조직 검사 결과를 저한테 들고 오십니다. 섬유상피성 종양은 이제 섬유선종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또 다른 멤버가 엽상종이라고 하는 멤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선종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젊은 여성분들은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잘 만져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유방 안에서 이렇게 하면 움직이고,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이분들은 막 섬유선종이 막 4~5cm가 되고 불편해요 하실 때 그때 이제 수술을 하거나 제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격인데, 엽상종은 섬유상피성 종양 중에서 이제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그 단면을 보게 되면 병리과 교수님들이 현미경 모양으로
나뭇잎 모양을 보면 엽상종이라 진단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엽상종은 최종적으로는 수술을 해봐야 알게 되는 조직검사 결과라 이제 섬유상피성 종양인데 수술을 권합니다. 이러면 엽상종일 가능성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오시게 되는 건데, 엽상종은 섬유선종에 비해서 정말 갑자기 크게 자랍니다. 6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그러니까 유방 초음파를 하신 분이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그때 1cm였던 것이 3cm가 돼서 오신다든지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엽상종은 또 비나인 양성이 있지만 경계성 엽상종도 있고 악성 엽상종도 있는데, 경계성 엽상종, 악성 엽상종은 모두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를 방사선 치료 등등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엽상종부터는 수술적 제거를 좀 권유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오셨을 때 섬유상피성 종양인데 절제가 권유된다 이런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관리는 자가검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방 자가검진 시기는 이제 내가 아직도 생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생리가 이제 끝났어요, 오늘. 그러면 오늘부터 3에서 5일 뒤에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생리하기 직전까지 몸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부종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생리하면서 쭉 빠지고, 그래서 생리가 다 끝난 다음에 한 3일 정도 뒤에 몸에서 제일 물기가 없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들이 그 부종 때문에 안 만져지다가 물기가 빠진 때에 잘 만져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생리가 끝난 때부터 한 3일 뒤쯤부터 이제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가 완료되신 분들 또는 이제 아직 생리를 해야 될 나이인데 자궁 수술을 하신 분들은 생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매달 내가 날짜를 하루 정해놓고 규칙적인 날짜에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 난소가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몸을 관찰해 보면 그래도 몸에 붓기가 좀 있는 날들이 있을 거라 그 붓기가 빠지는 날을 또 기준으로 이제 규칙적인 날짜를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자가검진인데요. 총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서서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합니다. 자, 내가 이제 거울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펴서 보시고 한번 가볍게 손을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펴서 그냥 보고 손을 들면 유방이 살짝 위로 올라오면서 혹이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유방이 딸려 올라가면서 아래쪽에 혹이 유방을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끌고 있다면 페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면 페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들라고 하는 거고, 또 허리에 손을 얹고 살짝 숙이게 되면 유방이 이렇게 무게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떨어지면서 쏠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부분이 혹이 이제 그 피부를 잡고 있거나 유두를 잡고 있으면 떨어지다가 패이는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고 들고 이제 아래로 숙여가면서 자세 변경을 해보면서 이제 내가 그런 패임들이 있는지 발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거울을 보면서 또 피부의 일부분이 또 붉게 변한 부분들이 있는지, 내가 보기에 튀어나온 종물, 그러니까 그 혹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번 달과 비교해서 이제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는 건데, 일단은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유방을 만져보는 겁니다. 만질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도 학생 강의를 해보고 하면 이렇게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지면 좀 꾹꾹 눌러 들어갈까봐. 근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혹들은 넓은 면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나 단단한 구역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냥 아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손을 펴서 이렇게 위에 2마디 정도를 면으로 사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끝으로 이렇게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눌러주는데, 한 가지 포인트는 어느 방향으로 눌러도 상관이 없어요. 아래, 위로, 동그랗게 다 좋은데 한 구역도 안 빠지고 잘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유방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꾹꾹꾹꾹 눌러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유두 분비물을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유륜 주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그 주변에 이제 유관이 확장되어 있어서 유두 분비물이 고여 있는 분들은 이제 유두를 통해서 분비물이 이렇게 누를 때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누워서 눌러보는 건데, 누워서 수건 하나 밑에 겨드랑이 쪽이 어깨 쪽지 하나 깔고 이렇게 제껴봅니다. 그러면 이제 유방이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옆구리와 겨드랑이 쪽 그리고 이 외곽 부분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제 왼쪽을 만지고 싶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외곽 부분까지 빠지지 않게 촉진을 해보시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그냥 습관적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내가 유방의 변화를 보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요 이제 자가검진은 사실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도 저희가 늘 설명드리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 암 환자분들이시든 아니신 분들이시든 6개월, 1년 또는 이제 국가검진이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내가 내 변화를 좀 빠르게 알아챌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 유방 모습이 이랬는데 이 다음 달에 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콕콕 찌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면으로 눌러주시면 좋겠고 빠진 부분 없이 잘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가운데 부분 튀어나오고 잘 만져지는 부분만 만지는 게 아니라 유방 테두리 부분, 외곽 부분에도 가끔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유방암의 이제 국가 조기 검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아마 2년에 한 번씩 편지 받으실 텐데 국가검진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대쯤부터는 자가검진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40세 이상부터는 국가검진 포함해서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국가검진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유방 촬영술로 충분히 검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유방 촬영술 위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진을 하신 쪽에서 이제 치밀 유방이라 생각보다 유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치밀 유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외래에서 혹시 이게 병인가요? 해서 걱정돼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유방이 빡빡하게 차 있어서 엑스레이로 잘 안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로 보면 또 혹이 잘 보이기 때문에 치밀 유방이실 때는 이제 유방 초음파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방 MRI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